먼저 저는 김승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가장 창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식재산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간담회에서 위원장하고 같이 하면서 최근에 기술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최근에 나와 있던 최근에 가장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T12 관련해서 기술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T1에서 T10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켰습니다. 재무평가 플러스 기술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에서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정부의 시책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보면 이게 부동산 내가 일간지에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부동산의 대출도 초기에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금융은 어차피 불가피한 대세시대 대세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재산에 대해서 대출을 이렇게 특히 지금 주로 여기 보시면 제1금융권 은행에 계신 분이 많으신데 과연 담보대출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합할 것이냐. 그 다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면체부를 부여하겠다. 중국에서는 한 50% 정도로 손실 보장도 해주고, 우리나라도 모든 시스템이 매칭 펀드가 50% 있어서 민간 자본하고 정책 자본을 나눠줘. 정책 자본이 일단 먼저 소각되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상 50%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활성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좀 더 IP 금융이 활성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IP 금융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부실화될 수 있잖아요. 궁극적 부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직도 면제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조건에서 면제가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IP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은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처럼 제1금융권에서 IP 금융이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거로 단계는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IP 금융하고, 그러니까 IP의 평가, IP 금융하고 기술 금융하고 기술 평가하고 IP 평가하고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기술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크레딧에 어떤 등급을 두듯이 기술에 따라서 등급을 둬서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하고 같이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좀 이렇게 성공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장에서 작용되기 어렵다는 측면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의 수치가 되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영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사실은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서 정말 어떤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간담회 보니까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책 금융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거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부 쪽에서 담보대출이나 기술평가에 따른 대출 부분에서 1금융권의 역할이 커진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정책적인 어떤 지원 자체가 일단 중요해지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제대로 작용이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대의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오늘 지금부터 한 7시간에 걸쳐서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지금 첫째 시간은 5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거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진행 자체는 이게 분류가 정확하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의 IP, 지식재산 관련 계약 관련된 강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 관련 계약 검토가 되겠죠. 근데 금융 관련, 특히 IP 금융 관련돼서 어떤 특성이 있고 일반적 계약 검토 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으로 특성이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금융 계약하고 유사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은 이번 저희 쪽 강의의 내용은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정보를 같이 교환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쪽으로 진행을 두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번부터 네 번째까지를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3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진 것은 이렇게 각자 지금 5분, 3분, 4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고 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주제 발표 및 토의 관련돼서 좀 이렇게 각자가 계신 회사에서 하는 업무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IP 금융과 관련돼서 어떤 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분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거의 뭐 다 대다수 분께서 이 정도의 지식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일단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지루한 비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는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뭐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어떤 측면을 볼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 투자자 측면과 하나는 창업자 측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럼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실제 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금융공기업, 기부나 신고 같은 금융공기업을 제외하시고 은행에서 계신 입장에서 과연 전통적인 금융담보대출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 방향이 있겠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논의되는 TCB,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크레딧 뷰로, 그러니까 지금 기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부터 T1, T10까지 했을 때 과연 뭐 어떤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자산 금융 자체가 일반적인 담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준담보에 해당되는 신탁이라든지 임치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약간 요거는 좀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하고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지금 3번, 4번을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IP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중국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담보대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상당한 정도의 진정이 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서 뭐 자산 유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생적으로 되겠습니다만 IP, M&A, IP 펀드, 기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쪽에서 정책금 여기서 뭐 정책 은행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자산 유동화 부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IP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아까 제도적으로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뭐 보험제도가 보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책금융에서 그 주식을, 정권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초기에 초기 자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IP 금융과 관련된 전체 법률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IP 금융과 관련된 그 다음에 계약 관련돼서 약간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되게만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금융 개념 및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되어 있는 것처럼 지식재산에 관련된 금융인데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겠느냐, 현황이 어떻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유행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의 비중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금융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개념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것도 정부 통합조직을 하고 있는데 좀 다소 좀 기능상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금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투자적인 요소를 가지는 그 투자 금융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는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전통적으로 부동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IP가 부동산에 준하는 담보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균형을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IP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준 담보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자산 유동화 부분이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는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아이디어 부분에서 창업자에서 아이디어 부분이 왜인가 하면은 지식재산 자체는 굉장히 어떤 독창적인 구체적인 어떤 창의성이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주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름 여러 가지 현황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게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무형이 지식재산으로 넘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기술 신용평가에 설정해서 기술 등급을 주어서 그에 따라서 자금을 금융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거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재무구조라든지 검증된 그런 기법이 아니라 기술 신용평가에 대한 등급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신뢰성이 있겠느냐,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소요가 되고 수수료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이 활성화돼서 시장에 기초한 가격이 접근이 되고 가치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년에 모든 IP가 모든 태어나서부터 생성되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거치고 마지막 소멸까지가 전부 다 1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 헤스펀드라든지 헤스펀드가 IP 탱커가 역할해서 이런 1년의 생명 주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담보권자가 담보에 대해서 준담보에 대해서 IP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IP가 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성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방안 부분에서는 오즈마 펀드라든지 사회 펀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IP 금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특히 R&D 활용, 미활용 IP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이 미국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 이 부분은 실제로 IP가 실질적으로 거래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실제로 주식처럼 실제로 거래가 되도록 하도록 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ULR, 그러니까 유닛 라이센스 라이트라는 것을 해서 하나의 거래 단위로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태껏은 그 조각을 내서 어떤 형태든 IP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제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G2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자체에 대해서 크게 워낙 많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5분에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나 지금 뭐 상장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IPO 가격이 높고, 그 자체가 사실은 알리바바 자체가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제대로 좋다기보다 그 시장이 가지고 알리바바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에, 중국 시장이 워낙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높게 된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재미있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육아 같은 거, 육아용품을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 미국은 중국이 어떤 시장이 큰가 하면 1년에 태어난 애가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 관련돼서 만약에 그런 관련된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거기서 가지는 굉장히 특성이 굉장히 큰 거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상당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지만 해외 M&A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특히 IP 금융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 측에서 보면은 무엇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검증을 못한다,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고, 실제로 해외 M&A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실제로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 3위 정도가 중국에서 하고, 옛날에는 저가, 저노동, 저가라든지 질이 좋지 않는 걸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상당히 바뀐 것 같습니다. 해외 M&A를 통해서 브랜드를 높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대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IP 금융에서 우리가 좀 배울 바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자산 금융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일금융권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담보대출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금융 쪽에서는 IP 유동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사실은 좀 눈에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는 더 정부에서 관여한다기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 맡겨질 기능이라고 보이시긴 합니다만, IP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런다면은 만약에 처음에 초기에 100억을 주고 IP를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작동이 되지 않아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실제로 IP가 나올 수 있을 때,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이 나타나야 그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료가 되고, 나중에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굉장한 나중에 평가에서 아니면 평가의 자료가 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대출이나 금융 이익문들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쌓여야 결국 시장 접근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간단하게 IP 금융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강의 부분 요거로 마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가장 이슈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이 부분에서는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크라우드가 뭐냐, 이게 좀 유크라우드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크라우드 더 아시다시피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펀딩을 받는다. 그러면 인터넷 펀딩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여러분이 많이 더 들어보셨고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미국의 잡스에, 잡스라는 것이 미국의 잡스가 아니고, 애플의 잡스가 아니고, 스타트, 아웃 비즈니스 스타트업, 우리나라 창업 지원 그런 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법제화 문제라든지. 근데 현재 지금 두 가지 측면 사이드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자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창업자 측면에서 지금 하는데, 투자자 측면을 보호하자는 것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의 시각이고, 그 다음에 창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두 기관의 헤게모니도 있지만 국회에서 좀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일단 이래서 인터넷 펀딩을 했는데 갖고
그래서 뭐 도망을 간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금융 입장에서는 그걸 다 뒷감당을 다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좀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뭐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무슨 지식자산금융이냐? 그 기부 분야에 관련된 그런 거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잡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자체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엄격한 국가에서 100만 불 이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법안의 성격에 나타난 것처럼 창업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2012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5월달에 4월달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죠. 곧 뭘 만든다. 법안은 뭐 된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이나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입법을 해야 된다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양쪽에 다 골치 아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펀딩해서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미국에서 잡스 액트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죠. 공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문제 책임 이렇게 다 하는 거를 그쪽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을 그렇게 안 보면 그냥 플랫폼이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플랫폼이 아니고 실제로 수탁업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모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다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 재산을 가지고 필요한 보험까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발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현재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지금 지식재산 금융 관련돼서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벤처 쪽에서 창업자들 보면 기본적으로는 초창기 창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S컵을 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아시는 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죠. 10,000번 정도 때렸을 때 돌멩이가 깨진다든지 마지막 딱 쳤을 때 깨지는 순간에 티핑 포인트. 그 부분에서 사실은 티핑 포인트에 가까울수록 그때는 모든 인간의 벤처 캐피탈이 다 달라드는 거죠. 돈을 막 주겠다 하는데 초기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조금 할 때는 아무도 뜯어볼지 않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지금 사실은 가장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티핑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는 벤처 캐피탈이 마주 와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단계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자금을 넣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책금융이 들어가는 거고 정책금융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정책금융이 들어가자 그 다음 민간금융이 들어갈 거고 나중에는 정말 벤처캐피탈을 일주에서 들어올 수 티핑포인트 마지막에 딱 이번에 출장을 해서 손정희 씨가 막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 52조라고 했는데 그 사람 홍콩상장할 때도 안 팔았다는 거죠. 아니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정희 때문에 야후도 같이 덩달아 들어가서 굉장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구분을 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결국은 여기 단계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커머셜 제도진 입장에서 커머셜 뱅킹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절대로 아닌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인베스트먼트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겠죠. 여기 만약에 딱 쳤을 때 상장이 된다든지 딱 티핑이 딱 되는 순간 여기는 보는 줄 알게 되는 거죠. 엄청 달라드리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래서 지식재산금융은 결국은 정책금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주도를 하고 또 금융공기업 쪽의 성격을 드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정책금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간금융이 하더라도 정책금융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펀딩이라고 많이 했죠. 그다음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초는 그 롱그룹에서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됐던 건데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2010년 4월 5일 날 잡스액트를 사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같이 전통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루어진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고 사실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 지체된 금융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대출행위라든지 지분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중의 지식이 가미가 되고 대중들의 입소문이 가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그 감시 아니면 모니터링이 그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2012년도에 10만 달러 모았는데 1020만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사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 창업자 문제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그 투자자 문제. 창업자 문제는 그건 하려면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과연 제대로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창업자 아이디어를 보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것이 저작권이 되고 특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저작권 그 다음 영업 비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단계에서도 과연 이 제도권으로 지금 보호가 되기 직전 단계까지는 과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그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잡스액트의 경우에는 뭐 100만 달까지는 제한 없이 장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대가 되고 IP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최근 여기서 사실은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투자이익 손실 공개 업무를 지금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안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투자자 교육 자료 숙독 확인 업무도 막바로 고발을 시키는 거고 투자인의 투자 한도 관리 업무 아까 말했듯이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를 못하게 하도록 발행인의 의무에 대한 이력 포함하는 사기 방지 발행 방지促진 업무도 발행인의 공신의 공포 업무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그 크라우드 펀딩 업자의 어떤 그 주도하에 그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법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업자를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업자가 책임재산을 제대로 갖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외국 보험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국회에 핑계를 대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부분에 사실은 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과연 업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단지 플랫폼으로만 진행할 것이냐, 플랫폼 플러스 그 스타트업자로서 아니면 그에 따라서 관리 업무를 보호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파생되는 문제가 창업자의 아이디어 보호라든지 그다음 투자자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제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현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잡스액트는 뭐 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뭐 큰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금융에서는 자본시장 그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고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현재 진행이 되죠.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 잡스액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중개업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뭐 대주주 사항은 하도록 돼 있고 뭐 보호기업 영업기업 규제를 하는데 못하게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뭐 그거를 한국 예탁 결정원에 뭐 돈을 맡겨서 뭐 이렇게 장난을 못 치게 이렇게 하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보호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고 있는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발행일 제도들 모든 그쪽에 내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그것을 책임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위협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제 생각은 돼야지 사실은 제대로 기능이 되고 단지 플랫폼으로만 구성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 책임이를 안 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서 만약에 사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없고 전체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잡스 액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에 등록하는 것을 중소기업체 등록을 하자는 정도 차이가 밖에 없고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은 돼 있어서 그게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헤게모니를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감독직이 누가 되냐, 그런 다툼으로 마치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또 더 문제는, 그나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입법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은행에 계시고 또 공기업에 계시지만, 당장 직접 해당 사항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이라든지, 만약 은행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은행이라든지 중금융기관 쪽에서 사실은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신용 있는 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관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러니까 신탁제도가 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펀딩 자체가 제대로 되고 나중에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자유경제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면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선천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시다시피 신탁 자체는 은행에서도 신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신탁 기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창업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 관리 업체를 가면 이게 만약에 수탁자가 된다면 실제로 이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재산 금융에서 가장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시작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창업자로부터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어떤 창조 경제의 어떤 기틀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돼야 여기서 또 커머셜 뱅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기와는 다릅니다만 수탁자와 결합이 됐을 때 신탁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사실은 수탁자가 그 역할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에 대해서 그 금융을 대여 금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은행에 전에 규제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신탁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파생해서 그런 어떤 준은행, 준금융기관 쪽에서 결국 수탁자에서 가장 기본 요건은 신용이죠. 자립과 신용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화에서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수탁 제도 신탁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현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금융 쪽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금 금융위도 이런 거죠. 이걸 크라우드 펀딩 입법을 냈지만 사고 터지면 금융위 담당자 입법 제안했던 사람부터 이래가지고 왜 제도적으로 단체 아니냐 해서 사실은 당장 그 불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제도 운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 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데 과연 크라우드 펀딩 업자를 누가 할 것이냐 그때 그 사람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배상을 한다든지 배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책임 재산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력이 제대로 있다든지 신용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금융 관련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다시피 신탁에서 수탁자는 금융기관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통기는 1금융권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어떤 형태들 필요한 걸 하고 여기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허라든지 영업비밀까지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호하는 법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 사실 수업은 요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통적 금융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개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보에서 나오시고 신보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에 KTV에서도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서에 대한 대출도 이루어졌고 시도사업도 뭐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해서 그 기술 담보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소실 보존 비용이 증가되고 이렇게 기술시장이 활성화 안 되다 보고 그 다음에 가치 평가계획 공신력이라는 전문성이 미흡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에 대한 대출을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출 가지돼서 하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일부 요번에 나중에 그 기보에서 오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보의 지식자산 보증에도 최근에 그거에 따라서 신보에서 하는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뱅킹이라면서 여러 가지 기술 수요 발굴에서 중심까지 이거 지원하는 그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 이 부분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담보 형태로 담보를 치더라고 융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 형태로서는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제대로 그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회수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금 특히 담보대출 관련돼서 지금 가장 고려할 수가 있는 사실상의 어떤 제도로 볼 수 있는 게 특허 신탁하고 지금 기술 인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 신탁을 통해서 조금 저작권 같은 경우는 신탁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금 융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탁은 좀 위협하지 않나 싶고요. 기술 인치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특히 이게 등록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인치를 통해서 인치라는 것이 어떤 걸 맡기는 거니까요. 맡기를 통해서 기술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고 기술부에서 이해하는 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래서 컴퓨터에서 계속 이렇게 기술이 제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만약에 어떤 기술을 운영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만약에 부도가 난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술 인치 같은 걸 통해서 함으로써 실제로 또 특히 기술 같은 거 파고 살 때 다 노출되면 다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인치를 통해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공급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실제로 맡긴 임치인에서 회사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수치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신탁 부분에서도 보면 특허 신탁에 관련돼서 수탁자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특허 인쇄료 기한 점검 납부도 하고 침해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실제로 그에 대한 어떤
특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신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실제로는 회사를 하나, 신탁이라는 것이 그 영미법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회사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회사 실제로. 오퍼레이팅 컴퍼니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 신탁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치 부분도 이게 지금 특히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 기업 협력재단을 통해서 조건에서 3대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에서 일정을 통해서 보유사실을 일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술 인치를 통해서 1차인인 지식 보유, 재산 보유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이 기술의 사용자는 수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실제로 어떤 특정 기술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 제도와 연합해서 담보제도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체가 결합을 해서 실제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잘 활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게 안정적인 된 것을 통해서 금융업자 입장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지금 은행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전통적인 담보대출에서 문제점이 있냐를 일반적으로 머리 되는 것이 가시평가가 좀 어렵다. 가시평가 신뢰성 부분이 어려우기 때문에 가시평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린다.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10이라는 그 제도를 도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신뢰성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다만 금당 입장에서 당분간의 어떤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부에서 한 것처럼 보증서 발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용한 제도로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걸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담보자로서 어떤 관리자 하는데 특허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의사회 특허료를 납부해서 특허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상법법은 그에 대한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담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제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요자가 제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을 IP 재산, 팔기 때는 매수자를 아예 누구한테 정해놓고 가격 부분도 미리 정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전문 회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이걸 안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담보 처분이 담보 기술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처분이 될 수 있는 실제 수요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과 같은 경우는 등록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신탁이라든지 임치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그럼 과연 IP 주구에서 많이 하는 것좀 담보대출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뢰성 가치평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럼 가치평가라는 것이 좀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각각의 실제로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그것을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자기들 기준에서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가치평가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금융에서 면책이라고 그렇겠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신용 등급 부분, 기술 등급 부분 같은 그런 부분도 T12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큼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IP 관련돼서 아까 말했듯이
또 TCB에서 하더라도 수수료 문제가 발생되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감정평가서 평가가 필요하니까 돈도 덜 끼죠. 덜 드는 거죠. 근데 뭐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하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에서 가치평가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당국 제도가 될 때까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관리, 제3자가 IP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다 법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IP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까지 전부 다 이것을 그 다음에 그 이론의 과정이 겹쳐야 되니까 실제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P 펀드가 되든 IP 캠포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든 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한도는 소시보전, 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50%를 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아까 전에 기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TCB 같은 경우는 3%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불가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할 거하고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IP 거래 시장이 발생해야 되는데, 가치 평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는 실제로는 시장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IP 거래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 대안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특허 전문 관리 회사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기술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도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사회 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지식자에 대한 준담보 실질 방안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과연 담보적인 기능을 하려면 무슨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신탁이라든지 임차 인치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담보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도 하나의 좀 양도담보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 관련돼서 지금 가장 지금 담보 대출 부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TCB와 한 신용 기술 등급 부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제대로 지금 시장에서 정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적어도 커머셜 뱅킹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냐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것이 가치평가가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치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IP라는 건 사실은 가장 제일 앞선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표준화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과연 그것이 필요할 것이냐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쉽지 않죠.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그 사람이 한 50억 정도의 IP라고 하지만 과연 그걸 평가를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평가는 우리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팔 때 과연 시점에서 50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IMF 때 예를 들어서 은행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에서 그 당시는 베스트 초이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와서는 그 부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그때 좀 더 IMF의 푸시에 IMF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 대안이 없었겠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치평가 부분은 사실은 좀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는 결국은 IP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어떻게든 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는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 자체가 활성화돼서 시장 자체에서 어떤 평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혔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담보 관리하시는 법제도나 이런 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강의는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 쪽에서 어떤 담보대출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투자적인 측면, 투자금융,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식의 보완이 돼야 이것이 활성화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제목에서는 계약 관련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IP 금융과 관련된 법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내용적인 포괄적인 저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산 유동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건데, 부동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니까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부동산을 사실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P도 마찬가지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취득함으로써 IP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M&A가 사실상으로 이것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금융을 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자금을 보충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M&A에서 보면은 특히 이런 문제가 요즘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역삼각 합병 부분이는 거. 삼각 합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에게 자금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그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M&A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사실은 어떤 지식산 금융의 하나의 병편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IP 펀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펀드를 통해서 지금 일부 회사에서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실은 좀 더 IP 금융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전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IP 기업 상장을 유도함으로써 사실은 IPO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상장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자금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IP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부분에서는 그냥 아까 지식 재산으로서 발생되는 어떤 미래 수익을 자산으로 한 자산 유방에 하는 자금 융통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 참조로 지금 하나 보시도록 하고요. IP의 어떤 자산 유동화에 따른 어떤 이 기능이 얼만큼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서 보도록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술 보유자가 있으면은 이것을 SPC라 특별 목적회사에서 넘기게 되고, 넘기고, 그래서 기술평가를 해서 이것이 지금 정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그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되고, 이 회사의 수입원이 되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기술에 대해 라이센스를 줘서 생산자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이 수입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넘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술 보유자가 지식재산권만 특수 목적 회사에다 넘기고 특수 목적 회사가 여기 회사와 단절된 로열티 수입은 이게 주겠죠. 근데 그때 이 구조 하에서 독립적으로 기술 평가를 받아서 정권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발행을 하면 이 사람이 투자자는 받는 것은 거의 다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돈을 투입을 하게 되고 이 회사의 주 수입원이라는 것은 이 IP로 발생되는 기술을 라이센싱을 이렇게 해서 로열티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자산 유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자산 유동화가 이 일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은행에 계시니까 뭐 신탁부서에서 많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실대출 같은 거 NPL 같은 경우를 많이 했으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할 것으로 되는데 그럼 과연 IP에서 자산 유동화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IP는 조금 더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죠. 부실 채권도 마찬가지죠. 부실 채권 부분에서도 NPL도 마찬가지로 회수가 얼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IP의 특수성 때문에 어디가 팔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나중에 권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허 침해도 있고, 제대로 된 IP 지적재산권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사실은 기능이 많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저작권에서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는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옛날에 뭐 예일대학에서 했던 그런 정권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그 특허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특허를 이쪽에 넘기고 그다음에 이거 관리를 SPC를 통해서 SPV 트러스트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신용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고 그걸 수입을 근거해서 정권을 발행을 하고 정권을 발행하는 투자자는 여기다가 돈을 투입을 하게 되고 이 기능에서 특허가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미흡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인슈어런스 컴퍼니가 직업 보정을 해서 그 어떤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튼튼하게 되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정권을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자세히 안 하려고 드렸던 건데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IP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과연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치평가라든지 아니면 또 권리성이라든지 미흡하니까 그럼 과연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하고 옛날에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험 부분 그 다음에 투자자 부분 이 부분을 과연 근데 뭐 자산 유동화를 했는데 실제로 뭐 누가 사야 되는 거니까 사야 되는 누가 살 것이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IP는 불확실히 있으니까 이걸 누가 살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보증서를 써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보증이나 보험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과 이 기능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IP 부분에서 그럼 과연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이런 어떤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정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보험이라든지 신용 보강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은 뭐 보험도 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줄 수밖에 없고 이 투자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책금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책금융에서 이거는 일단 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이게 뭐 활성화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실제로 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래로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이 하나의 어떤 계속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초기에서 이게 정책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투자자 역할을 정책금융으로서 보완을 해줌으로써 어차피 여기에서 발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IP 투자금융이 활성화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은행에서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자산 유동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여기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하고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역할을 해서 뭐 그게 어느 정도 끌어들여서 뭐 도저히 뭐 부실률이 많이 발생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지만 여기서 이것을 많이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IP를 계속 이렇게 그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면 실제로 뭐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없다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투자자 쪽에서 뭐 이런 메커니즘을 짜는 쪽은 뭐 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증권회사 같은 투자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정권화 구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 하는 것처럼 NPL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서 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 수탁회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역할을 해서 뭐 이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초기의 경우이지만 특권 양화 특히 SPC를 만들어서 일부는 뭐 특정 사채를 발행하고 뭐 우선 투자를 하고 뭐 특정 투자를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이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그 정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쪽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다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종전에서 말했듯이 뭐 신용 그 보관 기능인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부에 관련된 공용 공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개입을 함으로써 사실은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일단 지식재산이라든지 발생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건 할 수가 전혀 없는 제도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IP 중에서도 활성화된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아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용 보관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험제도라든지 아니면 또 수익정권 부분에서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이것을 매수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전에 일본의 사례처럼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옛날 스타일이긴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쪽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정책 금융 공급이 개입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전제는 결국은 커머셜 뱅킹 쪽에 담보 대출로 해서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쪽도 같이 파생해서 고려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지금 뭐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될 수 있겠지만 M&A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정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개인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는 형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호텔 같은 경우도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IT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것은 M&A를 계속 통해서 이렇게 많이 기술 습득이 많죠. 기술을 M&A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많게 되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지식재산 이 과정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편입됨으로써 어떤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어떤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IP에 대한 아까 말했던 DD 도대체 뭐 IP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영역에서 일단 커머셜 뱅킹 쪽보다는 좀 더 그 개별적인 기업의 특성이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적인 요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올와 나싱이 될 수 있는 거 상당히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런 거죠. 우리나라 법 제도상으로 보면 삼각학교는 합병의 대가로 모의세 수익형을 지급하고 자회사가 피인수합병을 해송하는 건데 역삼각학교는 피인수회사에다가 자회사를 합병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지금 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벤처를 이렇게 흡수합병을 시키고 이쪽에 들어가니까 돈을 이쪽에 준다는 건데 모의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건데 지금 역삼각학경은 실제로는 얘가 인수하는 거지만 얘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왜 그럼 살리느냐?
이 회사가 벤처로서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린다는 것이죠. 그 벤처를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왠가 하면 이게 지식재산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되고 또 의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삼각학경의 논의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줄 수가 없었죠. 모회사의 주식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법 532조에 의해서 주식을 주는 근거를 이해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삼각학경도 안 됐죠. 둘이만 학경, 뭐 더 아시는 것처럼 뭐 누구나 당연히 아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제가 온라인으로 했던 뭐 강의라든지 이거로 대체하려고 한 거였는데 어쨌거나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경우에서 이것도 안 되는데 2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회사의 주식을 뭐 지급하고 이것만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가고 모 회사 주식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하는 역삼각합병은 현실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뭐 합병하는 뭐 어떤 형태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근데 그 상법 규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합병하면 뭐 어떤 형태를 주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델러웨어 주법상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합병계약서에 썼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각학경도 최근에 가능하다고 법 조문이 만들었으니까 하는데 역삼각학경은 이거 없으면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그래서 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M&A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대적 M&A, 뭐 지금 호의적으로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적대적인 M&A도 있지만 지금 적대적인 M&A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공개 매수 임장 행사를 통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 인수합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적대적인 M&A가 뭐 가능을 하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 방어방법법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주권의 뭐 응협 과정의 이사 임기 시차제는 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있고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한금주 이런 건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백기사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전화사채 발행 부분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고. 자기주주는 가능하지만 자기주주 취득을 해서 할 경우에도 어떤 그 잉여금으로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내유보금이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사내유보금이 없으면 사실은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빌려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결권 행사 계약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황금 낙하산 뭐 이래서 뭐 어떻게 뭐 그 황금 낙하산에 대해 그린메일이라든지 그다음 포이전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게 황금 낙하산이 그런 케이스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배상을 해줘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제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것이 왜 제한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기존의 대주주가 일부 소수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활성화돼서 됨으로써 적대적인 M&A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공격 방법도 방어방법도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사실은 크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대적 M&A뿐만 아니라 뭐 M&A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IP 거래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도적인 아까 말했듯이 역삼각학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M&A 관련돼서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도록은 지금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부분은 지금 이제 IP 펀드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IP 펀드가 활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엑짓을 도와주는 IP 펀드, 부실 상가 매입하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IP 펀드가 IP 캠코, 그러니까 자산 관리적인 측면을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공기업을 통해서 그런 부실 IP를 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 시장을 형성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P 거래 시장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장 접근법에서는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IP 기업이 IP를 통해서 사실 기업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지식재산 거래를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전문 회사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육성화되도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이 활발해야지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상장에서 IP가 이루어지니까 공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뭐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IP와 관련된 상장 요건을 완화시켜서 자본시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논란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세금상의 지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제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유동화라든지 M&A라든지 IP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IP 기업 상경을 유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마음이 급해서 한다고 될 문제라고 보지는 아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법 같은 경우도 지금 M&A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상각 학교환이 허용되는 것처럼 기업의 자율적으로 합병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든 대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자율성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활성화 안 되고, 또 문제를 하면 그걸 하는데 시간이 또 개입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산 유동화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용 보관을 위해서 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근본에서 주식을 취득을 도와준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M&A 부분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에 상법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IP 펀드 부분에 있어서도 IP 펀드뿐만 아니라 IP 캠코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특허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허 전문 회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일단 약간 폐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재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IP 기업 상장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결국은 가장 좋은 출구 전략이 사실은 상장이 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많은 자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법 체계상으로 조금 더 도와줘야 되고, 상 요건을 완화시킨다든지, 기술, 또 IP 기업에 대해서 또 특례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지금 은행에서는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돼서 어떤 투자 금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은행 쪽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자산 유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여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돼서 법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IP 금융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초기 단계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 쪽 입장에서는 어떤 법제도적인 측면, 담보대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의 기능을 넣었을 때는 어떤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제도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는 부분 요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